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는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순서는 일단은 오늘은 토의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식과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식과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조선의 과전법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의 양전사업,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현대사까지 끝장을 볼 거야. 그래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 사업,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까지 하여튼 토지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자, 고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현대사까지 아예 제가 끝장을 그냥 보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자, 기출문제들을 제가 좀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토지 문제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기출문제랑 실전문제까지 해서 자, 문제를 풀면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토지제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는 한데 실제로 진짜 재미없고 잘 안 되는 파트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애들만 좀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제도사야. 그래서 제도사 대부분 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중앙경관직, 그 다음에 지방외관직,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시리즈별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그 제도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뒤에 제가 또 뭘 할 거냐면 현대사를 할 거예요. 현대사. 그래서 현대사는 그 대한민국의 수리과 가정,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여러분 다 알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빼고요. 와, 무지하게 덥다. 자, 그런데 그런 애들은 빼고요. 에어컨 틀어준 거 맞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애들 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그다음에 근데 이런 게 엄청 잘 나오는 건 아닌데 또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막상 하려 그러면 또 손이 잘 안 가. 이런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이라든가 그런 주제들 제가 또 뽑아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 끝나고 나면 문화사 중에서 여러분 필요한 내용들 제가 좀 파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저녁 때 1시간에 우리 집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 끝나시고 집에 가기 전에 식사하시고 가볍게 좀 1시간 정도만,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수업은 제가 길게 안 할 거거든요. 한 번 만나면 항상 1시간만 할 거예요. 아침 특강 하듯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침 특강을 제가 그 컨셉을 밤으로 가지고 온 거야.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저녁 때 1시간 정도 하고 집에 가는 걸로. 됐죠? 자, 이렇게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얘기 다 했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무슨 얘기로 갈 거냐면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토지제도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일단 토지제도건 조세제도건 기본적인 제도를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모른다는 가정 속에서 수업은 출발을 할게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수업은 사실은 제가 단과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들어갈게요. 그래서 좀 단과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 봤던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제가 많이 봐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과에서는 실제로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뭐 사료나 이런 걸 제가 좀 넣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봤지? 그리고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보세요. 그리고 단과는 오히려 시간을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토지제도인데, 이 토지제도는 일단 그 경제, 이게 칠판이 또 만만치 않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제 파트라고 얘기할 때 최근에 경제 단원이 그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와야 2문제에서 3문항. 그리고 경제가 정말 적게 나올 때는 1문제에서 2문제도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 경향은 예전보다 좀 경제가 덜 나와. 근데 근데 경제라고 하는 파트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국가경제야. 그러니까 하나가 국가경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가 뭐냐면 민간경제예요. 민간경제. 그래서 국가경제, 민간경제.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국가경제야. 그래서 국가경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 2가지는 뭐냐면 하나가 조세제도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지제도예요. 그래서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그래서 이게 국가경제의 기본 축이야. 그리고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일단 한국사 시험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세제도, 토지제도 합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무조건 만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시험에 따라서 한 문제 2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쳐서 한 문제 나오기도 해. 그러니까 조세제도, 토지제도 합쳐서 몇 문제다?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중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토지제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제도가 왜 어렵냐면 조세제도가 더 쉬워요. 조세가 더 쉽고 그 다음에 토지제도가 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이 조세라는 시스템은 여러분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세금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어만 바뀌고 그 다음에 사항만 좀 바뀌는 거지 어차피 세금 낸단 말이야. 근데 토지제도는 왜 어렵냐면 이게 정근대 제도야. 그래서 오늘날 이런 제도가 없어. 그래서 토지제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조세라고 했는데 이 조세라는 게 뭐냐면 조세예요. 조세. 제가 한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얘는 글자만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 조가 뭐냐면 얘가 토지세예요. 토지세. 그래서 어디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땅에다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일명 뭐라 그런다? 땅세라 그래요. 땅세. 다시 갑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 얘 세는 뭐냐면요. 자, 두 번째 세. 자, 얘는 뭐냐면 얘는 인두세예요. 인두세. 그래서 얘는 어디다 부과하냐면 사람한테 부과하는 인세입니다. 인세.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세금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가 뭐라고요? 땅세고요. 하나가 뭐냐면 인세예요. 그래서 지세와 인세가 되는데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이게 오늘날도 생각해보면 여러분 비슷해. 예를 들어 이분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이분이 세금 내는 거에 일단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유형무형 자산에다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지세라 그래. 지세.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이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유형무형의 자산 말고 예를 들어 이분이 개인사업자다. 또는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매달 올리는 이분의 소득에다가 세금을 갖다 때린다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인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쳐볼게요. 그러니까 조세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지세와 인세야. 땅세와 인두세.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게 조세라는 단어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뭐랑은 다른 거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게 될 뭐랑은 달라? 토지세 개념. 그러니까 토지제도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제도가 뭐니? 그 얘기를 해볼게요. 이 토지제도는 전근대제도야.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지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토지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해. 틀린 거야. 아니야.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토지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 관리하느냐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땅에 부과하는 거는 이게 조례니까. 토지세라고. 됐죠? 그럼 토지제도는 뭐니? 토지제도는 뭐냐면 국가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 관리하느냐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운영상의 편리를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국가가 토지를 운영, 관리할 때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거든요. 근데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체계를 요걸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거야. 자, 공무원한테 월급을 주는 체계를 연동을 시키는 거야. 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토지제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제도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토지제도가 어려운 거야. 조세제도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무슨 대동법이니 균형법이니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오늘날이랑 대비시켜보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사실은 비슷해. 그런데 토지제도는 이런 게 정근대 개념이야. 오늘날 현대사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어려워요. 됐죠? 자, 그래서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로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 일단 가장 기본 개념 뭐야? 자, 토지제도는 뭐야? 땅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됐죠? 토지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가가 토지를 어떻게 운영 관리하느냐 그 얘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 프린트 보시면 앞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제가 그 표지에다가 차례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자, 저희가 이제 고려 전시과를 마무리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하는 토지제도에 대한 얘기는 아주 기본 개념을 제가 할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왜냐면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오늘날 없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토지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뭐 전시과다, 뭐 개정전시과다, 경정전시과다, 무슨 직전법이다, 관수강급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또 무조건 외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경제 파트를 하거든요. 여러분 경제라는 과목 자체가 외우는 과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국사만 보면 자꾸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외우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제도를 제가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토지제도는 이 경제 파트는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처음에 정리를 잘 해두잖아요. 그러면 얘가 되게 효자예요. 그러니까 한국사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은 외워도 날아가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아요? 사실 휘발성이 되게 강하잖아. 근데 토지제도는 특징이 뭐냐면 한 번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틀려요. 물론 세부적인 몇 개 나중에 조금 헷갈려서 순간적으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제도는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토지제도를 정리하고 기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맞았다 틀렸다를 반복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정확하게 딱 알지. 그러고 나면 안 틀리는 게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제도는 이 경제 파트는 휘발성이 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딱 자리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야.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까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치사야. 그냥 한국사는 정치사로 시작해서 정치사로 끝나는 거야. 정치사는요, 처음에 공부할 때도 외울 거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 외우면서 막 억지로 외우면서 또 하면서 막 계속 가잖아. 그러면서 계속 까먹어. 그리고 외우고 까먹고 이거 계속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사에 그래서 고득점의 완성은 문화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사가 사실은 더럽게 안 외워지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과목을 엄청나게 반복할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토지제도의 기본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지금부터 제가 토지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좀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거기 이제 그려놓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거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땅이 그려져 있지. 그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걔가 땅이야. 됐죠? 땅을 의미한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땅인데 그 모든 땅은 일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이게 무슨 개념이 있냐면 국가의 땅이에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야? 국가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왕토 사상이라고 불러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자, 다시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국가의 거야. 왕의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을 뭐라 그래? 왕토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왕토예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왕토 사상 모든 게 다 국가 거다. 실제로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게 그러면 없니?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이 땅의 소유자가 존재해요. 그러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여기 갑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이 갑이 이 땅의 소유권자야. 소유권자. 되셨죠? 실제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소유권자 갑에게 이 땅은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의 민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개념상은 그냥 이 나라의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라고요? 그냥 왕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의 사유지가 존재해. 됐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의 소유권자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땅은 갑의 민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여기까지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그래서 이게 토지의 첫 번째 원리고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내거든요.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번에 이 얘기는 한 번 더 진지하게 제가 할게요. 자, 갑이 국가에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조, 그리고 두 번째가 용, 그리고 세 번째가 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조용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내는데 자, 이 첫 번째 조, 지금 보시는 이 첫 번째 조가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지세 10분의 1세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 있죠, 용. 이 용은 뭐냐면 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몸으로 때우는 세금이야.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음번에 얘기합시다. 가볍게 하고 갈게요. 뭐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하냐면 그러니까 양인장정들, 남자들이 몸으로 내는 세금인데 여기 계신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몸으로 때우는 몸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현물세를 따로 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조라 그래. 그래서 일단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이 얘기는 다음번에 할게요.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을 세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대한 생산량의 10분의 1을 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첫 번째 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오 단위로 집집마다 내는 현물세. 이렇게 세금은 조용조 세 개를 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계속 가볼게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번엔 누가 등장하냐면 공무원 을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야. 그래서 정부 관료예요. 정부 관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부 관료로서 자, 뭘 하냐면 국역의 담당자야. 국역의 담당자. 공무원이라고. 됐죠?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 사람은 자기 경제 활동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자기 경제 활동 안 하고 국역을 담당하잖아. 그럼 이 사람의 그 경제 생활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예, 국가가 책임져야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 관리을에게 뭘 하냐면 직역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주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게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실제로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농사 짓는 분들이 있겠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면 그 농사 진 거에 대해서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을 국가가 걷잖아.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토지세는 10분의 1을 걷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국가가 이 10을 파악하는 거야. 요거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답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량 10을 조사하는 건데 이 10을 조사하는 게 되게 어려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야. 21세기 대한민국 국세청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분이 올해 올린 소득 10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가 어렵다니까. 왜냐하면 어떤 납세자가 자신의 소득이 다 드러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탈세니 뭐 이런 걸 떠나서도 그러니까 납세자는 소득이 드러나지 않으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소득을 정확하게 다 파악해서 거기다 세금을 다 때려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10을 파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잘 봐요. 전국에 농사 짓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10을 다 파악해야지. 그 다음에 덕분에 주는 건 뭐냐면 그 10이 파악되면 1을 거둘 수 있죠. 그런데 그 1이 전국에서 이제 걷어서 위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지? 그러면 어떻게 올라오겠어? 이거 어떻게 올라오는 거야? 무조건 현물이지?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 인터넷 뱅킹, 폰 뱅킹 이런 거 없잖아. 무통장 입금. 그러니까 전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100% 현물이 올라오지. 무슨 말이 되세요? 100% 현물이 올라와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잘 봐요. 그러면 그 전국에서 걷어들인 세금을 쌓았다가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은 몇 명이겠어? 아니 공무원의 숫자도 장난 아니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한테 쏴줘야 되지. 이해되죠?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하다고. 엄청나게. 그래서 이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토지제도의 가장 핵심 개념인 수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수조권을 설명할게요. 수조권. 자, 그러니까 이 수조권은 어떻게 되냐면 관리을에게 지금 정부가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 관리을에게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땅에 대해서 수조권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관리에게 준 땅을 지정해 준 땅을 과전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과전으로 설정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 행정이 완전히 간소화되는 거지. 무슨 말이 돼? 다시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농민들이 있잖아.
그럼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그러니까 생산량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산량을 조사해서 10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1을 수치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수치가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에 만약에 이분들은 공무원들이다. 그럼 이제 또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무원들의 그러니까 직급과 그 다음에 호봉 이런 걸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다 쏴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이 과정이 엄청나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이분이 공무원이야. 그럼 이분이 받아야 될 금액이 있잖아. 올해 받아야 될 금액이. 그럼 그 금액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 땅에 왔더니 이 땅에 지난 20년간의 평균 생산량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20년간의 평균 생산량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 월급의 금액과 땅을 매칭을 시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정부는 땅과 공무원을 매칭만 시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오토매틱으로 도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간소화되잖아. 되시죠?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개념이 뭐다? 바로 수조건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조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기서 얘기하는 이 10분의 1세를 지금 갑이 국가한테 낼 거 아니야. 그런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을이 이 10분의 1 조를 대신 받아가게 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10분의 1세 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게 수조건의 가장 핵심 개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수조건을 지급하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편해지냐면 봐봐. 여러분 요 옆에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가 메모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을 제가 띄고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딴 데다 쓰시면 돼요. 근데 사실 안 써도 돼. 그냥 한번 보시죠. 해볼게요. 그러니까 수조건이라는 건 자, 뭐라고요? 정부가 관리을에게 뭘 지급하는 거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수조건이라는 걸 지급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는 토지세 10분의 1이라고. 여기까지 됐지? 한 번만 더 갈게요. 수조건의 가장 기본 개념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수조건은 뭐가 아니라고요? 수조건은 소유권이 아니야. 됐죠?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야. 자, 수조건 뭐가 아니라? 소유권이 아니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국가가 관리을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갑의 개인의 사유지인 민전을 뺏어서 을한테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지정해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조세를 국가를 대신해서 수취할 수 있는 수조건을 지정한 거야. 수조건을 지급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저 좀 보세요. 앞으로 선지에서 또는 설명에서 따로 안 나오더라도 이게 여러분 약속이에요. 국가가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라는 이 모든 표현은 토지에 뭘 준 거야? 소유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뭘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수조건을 지급한 거야. 수조건을 준 거야. 됐죠? 그래서 그 말이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냥 읽어주셔야 돼요. 됐죠? 토지를 줬다는 건 뭘 줬다고요? 수조건을 준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보세요. 수조건을 주면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 그죠?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특정한 땅을 농사짓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럼 이 농민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그렇죠? 국가가 세금을 거둘 건데 국가가 세금을 거둘 때 어떻게 걷냐면 이 토지세 10분의 1을 걷잖아. 맞죠? 맞지? 그런데 이 10분의 1세 거둘 때 봐봐요. 10분의 1세 거둘 때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10분의 1을 거두려면 국가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돼? 10을 파악해야지. 아니 이 얘기 조금 전까지 계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10을 파악하는 걸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이 10을 파악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얘를 뭐라 그러냐면 답펌이라 그래요. 됐죠? 그래서 단어 하나 보고 가시죠. 그래서 뭐라고요? 생산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뭘 파악한 거야? 10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10만 파악하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자, 10을 파악하면 그 10에 의해서 뭐가 결정됐어? 1이 결정됐지? 그럼 1을 어떻게 하면 돼요? 국가는 걷어가면 되죠.
맞지? 그럼 얘가 뭐냐면 두 번째 단계야. 여기까지 된 거지. 자, 그럼 이 두 번째 단계 제가 밑에 써볼게요.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농민으로부터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하긴? 수취한 거지.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 단계에서 근데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한 단계가 더 남았어요. 한 단계가 더 남았는데 이번엔 누가 남았냐면 누구와의 관계가 남았어? 예, 공무원, 전국에 해결해야 될, 월급을 줘야 될 공무원, 관리들이 남았지. 그럼 여기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에 그러니까 호봉, 그 다음에 직급을 고려해서 이 관리한테 뭘 주는 거야? 월급을 지급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관리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요 세 번째 단계가 있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세 번째 단계, 이게 뭐라고요? 공무원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단계야. 그럼 보세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공무원들에게 뭘 준다고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조권을 지급한다라는 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특정한 땅을 공무원에게 과전이라고 설정을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요. 과전을 설정해 주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밑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자, 봐봐요. 그러니까 땅과 공무원을 매칭만 시키면 돼. 그러니까 정부는 뭐만 하면 돼? 매칭만 하면 돼, 매칭만. 그럼 매칭만 하면 첫 번째, 자, 그러니까 다폰의 과정을 지가 받을 월급이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정부가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 월급 아니야.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사람이 관리가 가서 직접 다폰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야. 올해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그러니까 농민들이 추수할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을 파악하지. 그러면 10이 나오면 1도 결정되잖아. 그러고 나면 관리가 1도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자, 수치도 그냥 하면 돼요.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한테 월급을 또 줄 필요도 없잖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과 3번의 과정이 그러니까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정을 설정하는 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편해지는 거지. 자, 그래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뭐다? 수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시험에서 공무원 시험에서 다루는 토지제도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토지제도란 말의 원래 뜻은 이런 거예요. 국가가 토지를 운영, 관리하는 모든 시스템을 일컫는 말이야. 원래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선 그 모든 걸 다루진 않아.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이 국가가 토지를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주는 월급 체계를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자, 저희가 일단 토지제도의 가장 기본 개념을 할 때 토지의 3대 권리를 제가 먼저 할 거거든요. 그러면 토지의 3대 권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바로 지금 보시는 수조권이에요. 됐죠? 그래서 수조권이 토지제도의 생명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올게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래 위치대로 와서 자, 이번에 토지의 세 번째 권리로 가볼게요. 자, 일단 토지의 3대 권리를 얘기하는데 자,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명확하게 남은 개념이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뭘 설명을 해?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수조권만 설명하면 되지.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인데요. 자,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자, 이번에는 누구냐면 농민 병이에요. 그럼 이 병은 뭐냐면 자, 이 땅에 와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여기에 투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동력을. 됐죠? 자, 이런 또 하나의 인물 병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토지의 이제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민전이 있잖아. 그럼 갑의 입장에서 이 민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어차피 답은 얘기할 건데 자, 갑의 입장에서 민전은 여러분 매매가 가능한 땅이에요? 매매 돼? 두 번째 볼게요. 자기가 만약에 농사 짓기 싫어. 그러면 누군가한테 빌려줄 수 있어? 대여가 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 이제 농사를 더 이상 못 져. 그러면 내 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증여, 상속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가볼게요. 정근대 사회에서 이 개인의 민전은 매매가 되나요? 매매가 됩니까? 됩니다.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민전 뭐라고요? 매매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대여는 돼요? 됩니다. 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증여, 자기 자식에게 상속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증여도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개인의 민전은 매매와 대여와 증여가 다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그럼 옆으로 넘어와서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그 정부 공무원으로서 지금 관리 을 입장에서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조권은 어떨까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매매가 될까요? 두 번째, 대여가 될까요? 세 번째, 증여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토지에 대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라는 이 모든 말은 뭐라고 이해한다고? 토지에 대한 뭘 준 게 아니야? 소유권 준 게 아니라 뭘 준 거야? 수조권을 준 거야. 근데 이 수조권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공무원의 직역의 담당에 대한 월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뭘 받은 거야? 월급을 받은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보세요. 올해는 다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시험.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돌아오는 시험에 다 합격해서 여러분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야 돼. 이렇게 말이 끝나는 순간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지면 안 돼. 됐죠?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시험에 다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말해봐 소용이 없구만. 자, 저는 보세요. 이런 대화 자연스러워진다니까. 자, 어쨌든 간에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무원 됐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무원 임용된 다음에 일 시작하면 뭐 받겠어? 뭐 월급 받겠죠? 그런데 이제 월급 전에 친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나 공무원 됐다? 이제 월급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최소 30년은 근무할 건데 내 30년치의 월급 네가 먼저 살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한테. 그럼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친년 끊어. 그리고 전화 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자, 월급을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내 아들한테 증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날 내가 올해로 공직생활 34년째야. 아, 진짜 지겨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무원 된 다음에 34년 지나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근무하는 예를 들어 근무처에 가는 거죠. 척척척! 그런 다음에 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장님한테 저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앞으로 제 월급은 제 아들 계좌로 넣도록 하세요.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 국장이 뭐라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집에서 쉬어. 되셨죠? 그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월급이라니까. 여러분 월급을 어떻게 매매하고요? 월급을 어떻게 대여하고요? 월급을 어떻게 증여합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런데 되는 걸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나중에 할 거야.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다시 할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계속 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민전의 소유자가 농사 짓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나 농사 안 져.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와서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면 이 갑이 자기 땅을 누군가에게 대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반대로 농사 질 땅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 병이 갑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이 병을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대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실제로 경작하는 자. 이 사람을 경작권자라 그래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토지의 3대 권리, 요 세 번째 권리까지 다 나왔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소유권, 수조권, 경작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토지의 3대 권리야. 3대 권리. 됐죠?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야. 자, 그러면 경작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 땅을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 땅에 대해서 국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땅세, 토지세를 누가 내고 있어요? 지금 세금 누가 내고 있어?
그렇죠. 이건 눈만 뜨고 있으면 돼. 눈만 뜨고 있으면 보이게 돼 있어. 그죠? 누가 내는 거야? 그렇지. 갑이 내는 거죠. 갑이 내고 있잖아. 토지세 10분의 1.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러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병은 국가에 세금 안 내? 토지세에 대해선 안 내는 거야. 토지세는 누가 내는 거야? 토지 소유자 갑이 내는 거야. 그러면 병은 아무것도 안 내요? 그건 아니야. 병은 뭐가 남았죠? 병은 뭐가 남았어? 갑과의 관계가 남았어요. 됐죠? 자, 그래서 병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병은 갑에게 토지 사용료를 냅니다. 되셨나요? 자, 병이 갑에게 내는 토지 사용료를 뭐라고 하냐면 지대라고 해요. 됐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대율은요, 그 개인의 사유지, 이게 민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무슨 개념이 적용이 되냐면 병작 반수의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야.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제가 한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한자가 더 쉬워. 그래서 그냥 써볼게요. 그래서 지대는 어떻게 되냐면 무슨 개념이 적용되냐면 병작 반수예요. 됐어요? 무슨 한자를 이런 식으로 쓰니? 자, 그래서 반만 썼어요. 됐죠? 자, 그래서 반만 썼는데 봐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얘야. 여러분, 이 글자가 뭐죠? 이 글자가 뭐야? 이게 둘이 나란히 서 있지? 그래서 나란할 병자예요. 됐죠? 그래서 요 개념 그대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나란히 함께 경작했다야.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생산량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대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병이 갑한테 줘야 될 지대율은 얼마가 된다고요? 전체 생산량의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게 민전상의 지대율이야. 여러분 잘 봐요.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은 누구야? 농사 지은 사람 누구야? 병이지. 그런데 개념상은 갑과 병이 함께 지었다야. 무슨 얘기냐면 농사의 가장 중요한 한 명은 토지의 제공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농사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의 제공자야. 그래서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토지의 제공자와 노동력의 제공자가 나란히 함께 서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가 끝나고 나면 둘이 나란히 함께 농사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은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생산되는 거의 총량의 2분의 1, 50%를 병이 누구한테 주는 거야? 지주인 갑한테 줍니다. 뭐에 근거해서? 병작 반수에 근거해서.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병이 갑에게 주는 지대율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있잖아. 제가 요거 지대율을 끝장을 볼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 경우 이거 보이시죠? 지금 갑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제가 칠판에 그려놓은 경우는 개인의 사유지야. 개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럼 이게 뭐야? 이걸 민전이라 그래. 그런데 이거 말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땅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있죠. 그러면 지금은 뭐라고 불러? 국유지라 그러잖아. 그러면 국가의 국유지는 없냐?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의 국유지는 뭐라고 하냐면 공전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공전과 민전은 지대율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김에 지대율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만약에 제가 똑같은 농민인데요.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농민이야.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의 국유지, 공전에 가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국가에게 생산량의 얼마를 주냐면 2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을 내요. 됐죠? 그래서 공전상의 지대율은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4분의 1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민전상의 지대율과 공전상의 지대율이 좀 다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땅이 없는 농민이라면 농민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거야?
농민 입장에서는 공전이 좋은 거야? 민전이 좋은 거야? 예, 공전이 좋지. 이해되시죠? 일단 지대로 따지면 25%만 내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지대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편하게 한번 들어봐요. 물론 이제 듣고 나면 안 편안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자꾸 외우는 게 아니야.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외우는 파트가 아니라고. 중요한 게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개념을. 그러니까 단어가 무슨 뜻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자, 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민전이다, 공전이다 하는 말은 사실은 뭘 기준으로 얘기한 거야? 뭘 기준으로? 그렇지.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눈 뜨고 있으면 돼. 뭘 기준으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사유지면 뭐라 그래? 민전. 그 다음에 만약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국유지면 공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 볼게요. 근데 요거 말고 이번에는 수조권의 입장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러면 수조권도 이게 똑같은 경우가 발생해요. 자,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조권상 공전이라고 합니다. 수조권상 공전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셨네. 계속 가볼게요. 이거 이제 일단 용어 정리니까. 자, 그 다음에 수조권을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 경우죠. 그쵸? 그러면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상 사전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래서 수조권의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수조권상 공전과 수조권상 사전으로 나뉘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수조권상 사전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과전이야. 그러니까 과전이 수조권상 사전의 가장 대표예요. 그러니까 과전은 관리한테 수조권을 대신 수취하게 사실은 그 권리를 준 거지. 그러면 사전이 과전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사전이 더 큰 단어야. 그러니까 사전의 한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게 과전이고. 돼요? 이거 말고도요. 뭐가 있냐면 사원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찰의 경비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사찰 주변의 특정한 땅에 대한 조세 수취권을 그러니까 절한테 줘요. 절. 그러면 절이 거기 가서 농민들한테 대신 걷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원전이 되죠. 이거 말고도 승려나 또는 풍수지리업자한테 주는 별사전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은 종류가 좀 많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개인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에 뭐라 그래요? 사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 근데 문제는 공전이지. 일단 공전은 보시면 여기 단어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건 한자로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모든 기록이 이게 한문까지 전부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게 소유권상 공전이냐 또는 수조권상 공전이냐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못해요. 그 단어만으로는 구별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냥 전체 문맥으로 읽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소유권을 얘기하는 중이면 이제 뭐야? 소유권상 공전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수조권을 얘기하는 중이면 수조권상 공전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가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또 하나 사실은 이 민전과 사전에 대한 건 학계에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약간 나중에 특히 조선 이후에는 좀 이걸 또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지대율 얘기하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권 얘기 나왔으니까 경작권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조금만. 그런데 이 경작권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경작하는 자의 권리잖아. 경작하는 자의 권리. 근데 이 경작하는 자의 권리인 이 경작권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실은 권한이 좀 강화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경작권이 시간이 지나서 얘가 조선 후기가 되잖아요. 얘가 조선 후기가 되면 나중에 뒤에 뭐 조선 후기 편에 가서 또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얘가 조선 후기가 되면 농민들의 저항.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도 많이 의식이 성장하죠. 그래서 농민들의 저항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직면하면서
이 농민들의 경작권이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으로 강화돼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써볼게요. 이 경작권이 조선 후기에는 뭐라고 인정을 받냐면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으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부분 소유권이라는 게 또 무슨 말이니? 그 단어를 또 제가 교과서적 단어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읽어보면 이 단어가 또 뭐라고 서술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 부분 소유권이라는 건 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영구 경작권을 인정받은 거야. 영구 경작권. 한 번만 더 갈게요. 그러면 이 영구 경작권이랑 또 똑같은 말이 뭐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지주로부터 경작권도 하나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인정을 받는 거야. 됐어요? 그 이제 이게 전부 똑같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단어는 똑같은 게 아닌데 실제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자, 이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 이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은 여러분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각각 나타나는 게 아니야. 현실 속에서는 동시에 나타나. 그게 뭐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도지권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도지권을 인정받아요. 그럼 도지권이라는 말은 또 뭐니? 아, 이건 뭐냐면요.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경작권자가 지주한테 토지 사용료를 내는데 토지 사용료를 어떻게 낸다고? 어떻게 낸다고? 어떻게 내요? 생산량의 2분의 1. 맞죠? 이거 얘기한 지 3분 전에 얘기한 거야. 3분 전에. 됐죠? 얼마? 2분의 1. 맞죠? 그래서 뭐라고요? 비율로 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도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뭐를 적용받냐면 도조법을 적용받는 거야. 그러면 도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비율을 내는 게 아니라 정액, 정해진 금액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액지대라 그래. 됐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봐봐. 이게 뒤로 넘어가면 조선 후기는 상당히 자본주의적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국정교과서랑 개정한국사 단원명을 보잖아. 그러면 어떤 단원명이 사라졌냐면 조선 후기란 말이 없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그렇게 안 쓴다고 단원명을. 뭐라고 써?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대 태동기라는 단어 자체가 출제 포인트야. 이게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목숨 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사실은 반박이 되는 거야.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왜곡. 너희들의 역사는 신비롭고 놀라워. 정말 발전이 없는 정체된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이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반박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미 뭐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대사회로의 태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보시면 이거 되게 자본주의적이잖아. 오늘날도 그러지 않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건물에 2층에 임대사업자야. 그러면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월? 얼마? 금액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면 제가 뭐 돈 더 버는 거고 만약에 일이 잘 안 돼도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건물주한테 정해진 월세는 넣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정액지대야. 됐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지권이라 그래요. 얘가 됐죠? 근데 도지권이 되면 이게 왜 소장농의 권한이 커지냐면 도지권이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작물의 선택권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영농 방법의 선택 이 모든 것들을 다 경작자 병이 갖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나중에 뒤에 또 얘기할게요. 편하게 들어봐봐. 내가 지주야. 내가 땅 주인인데 나 농사 안 짓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농민한테 농사 짓게 땅을 대여한 거야. 여기 있는 농민한테도 농사 짓게 땅을 대여했어.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똑같은 땅을 양쪽으로 딱 잘라서 반씩 대여한 거야. 그럼 나는 지주고 우리 집 소장농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제 딱 삽질하는 걸 내가 딱 지나가면서 봤는데 와, 딱 내 스타일이야. 야, 진짜 인간 포크레인이야. 진짜 장난 아니야. 땅을 파는 건지 야, 진짜 장난 아니야. 딱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제 옆을 딱 와서 이분 삽질하는 걸 봤는데 야, 나 이런 삽질 처음 봤어. 그래서 삽질을 하는지 춤을 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지. 왜 삽질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걱정하시냐고. 제가 농사만 30년을 지었대. 그래서 이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결과로 보여드리겠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고서는 또 갔어.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가을이 되잖아. 그쵸?
그리고 가을이 돼서 일단 추수할 때가 됐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봐봐. 내가 처음부터 불길하다 그랬지. 그래서 땅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반을 딱딱 잘라서 제가 소작을 준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산량이 딱 2배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은 생산량이 대빵 많고요. 여기는 작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봐. 삽질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갔더니 뭐라 그러는 거야? 뭐 할 말이 없겠지. 결과를 보여주겠다 그랬잖아. 뭘 보여줘? 이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근데 잘 봐. 근데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닌 게 이 생산량에 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그렇잖아. 만약에 여기가 생산량이 8천만 원이면 저는 이 땅에서의 수입은 4천이고 예를 들어 올해 이 땅의 생산량이 4천이면 저는 이 땅에서 수입은 2천, 반밖에 안 되잖아. 이해되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약이 안 오르겠어? 내가 볼 때마다 열 안 받겠냐고. 이해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제가 이분을 엄청 쪼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9시 출근인데 9시?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은 7시에 나와. 그리고 농사 시작하기 전에 일단 삽질 3천에, 곡괭이 3천에, 호미질 3천에, 그리고 일단 몸 풀고 시작해. 그리고 6시에 당신은 퇴근하시고 6시에 퇴근하지 마. 그리고 내가 6시 반에 올 테니까 날 보고 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뭐 했는지 내가 보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 봐요. 우리 둘은 원래 경제적 재관계지.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전체 생산량의 반은 내 거란 말이야. 지주인. 그래서 실제로 지주들은요. 이 농민 병에 대해서 경제외적 강제를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생산량 2분의 1만 주면 되잖아. 이거 경제적 관계 아니야. 근데 그 이외의 것도 많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슨 곡괭이가 왜 그래?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표정이 왜 그래? 뭐 그리고 퇴근하지 마.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해돼요? 잘 보세요. 그런데요. 금액이 정해지잖아? 그러면 잘 봐요. 금액이 정해지는 순간 예를 들어 제가 또 다른 땅을 저분한테 소작을 준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뭘 맺었냐면 도저법에 의해서 정액지대를 맺었어. 그럼 잘 생각해봐. 그러면 제가 저 땅에 저분이 농사 질 때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안 나가. 미쳤어? 이해되세요? 더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더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더워. 나 맨날 더워. 자, 그런데 오늘은 특히 더 더워. 자, 그런데 계속 보세요. 그런데 제가 나가? 왜 나가? 왜 나가? 당신 알아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저분을 쫄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결정된 거야? 저는 저분한테 얼마 받을지가 결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제가 저분이 농사 짓는데 나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 농사 짓는데 벼농사도 짓고 뭐 일본 땅은요 농사 벼 아니야? 그런데 반을 떼어서 무슨 호박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상추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인삼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거래요. 그럼 내가 뭐라 할 것 같아? 마음대로 해. 됐죠? 인삼아니나 산삼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신에 뭐는 절대 지켜야 돼. 올해 나한테 입금시키기로 한 금액은 정확하게 집어넣어야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도지권을 만약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농민이 작물의 선택권이나 영농 방법에 대한 선택 이 모든 권리를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도 가져오냐면 경제배적 강제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입회권. 그러니까 입회권이니까 편하게 하면 일단 들어보세요. 이 입회권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산림과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야. 이런 것까지 다 인정을 받아요. 관습상.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다시 한 번만 더. 이건 법제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야. 얘는 뭐냐면 관습상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 실제로 이 모든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동시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경작권이 어떻게 강화되냐면 이 농민병이 이 경작권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유권 아니죠. 소유권은 물론 아니야. 그런데 토지에 대한 부분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경작권을 누군가에게 매매를 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 번 대여를 한다든가 또는 자기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이 모든 행위가 다 가능해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조선 후기에 이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솔직히 별로 안 나와. 솔직히. 그러면 얘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얘가 의외로 근현대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출제가 되냐? 자, 제가 근현대사까지 아예 끝장을 볼게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얘기가 근현대사로 이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돼요. 이 도지권은 제가 계속 가볼게요. 자, 도지권은 근현대사에 가면 문제의 출제 핵심이 뭐냐면 근현대사에 가면 우리가 뭘 배우냐면 고종의 광무개혁을 배우거든요. 뭐라고요? 고종의 광무개혁이라는 걸 배워. 그럼 이제 광무개혁은 가부을미개혁을 비판하면서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야? 이거 이제 고종이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광무개혁 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농민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농민에 대한 토지에 대한 권리 있잖아. 토지에 대한 권리. 이 모든 권리를 광무개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완전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보다는 근현대사에서 더 많이 나와. 됐어요? 이게 이제 개념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이 광무개혁은 뭐랑 꼭 대비해서 봐야 되냐면 요 광무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광무개혁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1910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그리고 나면 일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의 국권을 뺏고 나면 제일 먼저 얘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이제 일본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거야?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래요. 됐죠? 1910년대. 자, 토지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광무개혁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부터 관습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무개혁 때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해줬던 이 농민의 모든 권리. 그러니까 이 농민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작농에 대한 사실은 이 농민에 대한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죠. 이 모든 권리를 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싹 다 부정해요. 됐죠? 그러니까 관습상을 인정받던 그리고 광무개혁 이후에 좀 어느 정도 법적으로도 조금씩 인정해줬던 이 모든 권리를 싹 다 부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은 논리가 토지 소유권자들에게 소유자들은 신고해라. 원래 이 논리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의 주체는 지금 보시는 갑이지 사실 병은 상관도 없거든요. 그런데 토지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하나도 인정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하나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야. 되셨죠? 자 그러면 자 농민들은 모든 권리를 부정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전락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국외로 나아가게 돼요. 간도, 만주, 연해주, 일본, 미주 이렇게 해서 국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은 얘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이거 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이거 토지조사 사업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리 지금 한번 쓱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뒤에 가서 제가 다시 받을게요. 됐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해하면 제일 편하냐면 잘 봐. 여러분 이 건물주가 있는데요. 이 건물에 건물주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현재 이 2층의 임대사업자야.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임대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뭐 학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제 학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럼 나 뭐야? 임대인이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2층에 임대사업자인데 저는 건물 소유주는 아니지만 오늘날도 이 건물에 대한 실제로 계약 기간 동안에는 건물에 대한 부분 소유권을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뭐에 의해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건물주가 제가 이렇게 여기 만약에 학원을 했는데 학원 애들이 좀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봤더니 캐릭터도 뭐 말도 잘 못하게 생겼어. 뭐 말도 막 더듬고 막 계속 땀 흘리고 그다음에 봤더니 곰이고 막 그래. 근데 보니까 애들 뭐예요? 이건 있잖아. 여긴 그냥 학원하면 되는 동네구나. 여기에 목이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느 날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제가 예를 들어 학원 운영해서 여기 학생이 좀 모였는데 건물주가 나가. 그럼 넌 무조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그 학원은 내가 할 거야. 그럼 나 그냥 쫓겨나는 거냐고. 여러분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일정 기간 동안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토지조사 사업은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직 뭐만 보호해 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건물주의 권리, 건물주의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그것만 보장해 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가 다 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임대사업자들은 정말 박살이 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신에 누군 좋은 거야? 사실은 지주는 좋은 거야. 나중에 이거 어차피 일제강점기 편에 여러분이 이거 배우시게 될 건데 토지조사비 끝나잖아? 지주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지주들이 토지조사비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친일화되는 거야. 왜냐하면 일본이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조선이 망하고 일본이 들어왔는데 내가 이익이 더 많아지는 거야. 이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유혹이 생기는 거죠. 되셨죠? 일제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됐죠?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제 경제권에 대한 얘기 제가 쭉 다 풀었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토지에 대한 3대 권리. 자, 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자,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오늘 시간은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갑니다. 표정들이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러는데. 자, 나이 드니까 눈치만 빨라져서요. 자, 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갈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가장 기본 개념을 할 건데 잘 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갑과 을과 병의 관계를 해볼게요. 갑과 을과 병의 가장 기본 관계를 얘기할 건데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야. 토지제도에. 됐죠?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갑과 을과 병의 가장 기본 관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전주 전객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주 전호제예요. 아, 지주 전호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 더 익숙하겠다. 그쵸? 이 단어 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죠?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야? 전주 전객제. 두 번째가 뭐야? 지주 전호제. 근데 잠깐만 힌트. 첫 번째 전주 전객 지주 전호는 전부 갑, 을, 병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래서 갑과 을과 병의 관계예요. 자, 시작해 봅니다. 첫 번째, 전주 전객제에서 그러니까 옆을 보고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전주 전객제에서 전주는 누구야? 전주 전객제에서 전주는 누구야? 전주 누구예요? 전주 누구야? 어? 아니, 그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갑이나 을이나 병 중에 하나라고요. 확률은 3분의 1이야. 확률은 3분의 1. 됐죠? 네. 자, 그래서 전주는 누구예요? 전주는? 전주는? 그러니까 뭐 큰 소리로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거 외우는 거 자꾸 버릇들이면 안 된다고. 쓰고 외우고. 그거 무슨 경제 파트에서 그런 거래.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 틀려도 좋아. 그리고 아니 틀리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틀려야 오히려 기억이 잘 돼. 됐죠? 아니던데? 계속 틀리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됐죠? 자, 전주가 뭐예요? 전주가 갑. 그러면 전객은 뭐예요? 전객은 병. 여기는 갑. 여기는 병. 그럼 지주는요? 갑. 전호는요? 전호는요? 을? 자, 잘 보세요. 자, 병? 한 번만 더. 아니, 쉬운 거부터 갑시다. 얘가 더 쉽지 않나? 지주가 누구예요? 지주는 누구예요? 그렇죠. 지주는 갑이죠. 전호는 누구예요? 경작권자. 전호, 소장농. 자, 누구예요? 병. 되셨죠? 전호는 뭐라고요? 병. 돼요? 그럼 한 번만 더. 아까 전주전객이 뭐라고요? 갑병? 그럼 여기 지주전호는 갑병? 똑같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전주전객제와 지주전호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지주는 뭐예요? 갑. 전호는 뭐예요? 병.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얘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전주. 자, 지금 보시는 전주. 그러니까 옆에 보이는 이 표상에서 전주는 누구예요? 전주는 을입니다. 전주는 을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전객은 누구예요? 전객은 갑입니다. 전객은 누구예요? 전객은 갑이에요. 갑.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전주 전객은 뭐냐면 을과 갑의 관계예요. 됐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지주 전호는 뭐예요? 갑과 병의 관계예요. 됐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갑은 병으로부터 얼마를 걷는 거야? 그렇지. 생산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대를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조 10분의 1을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주전호제는요, 그냥 읽으면, 오늘 얘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그냥 지주전호제는 크게 문제가 없어. 거슬리는 게 없어. 근데 거슬리는 애가 누구냐면, 전주전객제가 거슬릴 수 있어. 그래서 요 단어만 한 번만 정리할게요. 보세요. 전주전객은 뭐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전주는, 땅의 주인은 왕인 거야. 국가인 거야. 이 국가의 모든 땅은 그냥 다 왕토에 의해서 전부 왕 거야. 이해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이 땅을 개인의 사유지로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그걸로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땅이 근데 사실은 국가 거잖아. 개념상. 그래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는 개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보세요. 전주는 누가 되는 거야? 국가가 되는 거야. 전주는 누구야? 국가야. 그런데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을 세운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이 대리인으로서의 전주인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생산량의 10분의 1을 전주에게 내야 되는 전객이 민전의 소유권자인 갑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관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전주전객제와 지주전호제의 관계야. 됐지? 그럼 잘 봐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다 한 거냐면,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뭘 다 한 거냐면, 토지의 기본 개념을 일단 다 한 거야, 베이스는. 별로 안 어렵죠? 별로 안 어려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왜냐면 나중에, 그럼 이걸 무시하잖아? 남는 게 뭐밖에 없냐면 안기밖에 없어. 여러분 또 무조건 해오실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전시과에서 군인전이 지정된 건 언제냐? 그럼 개정전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 상관이 현직보다 몇 단계 낮은 예를 들어 과전을 지정받기 시작하는 건 언제냐? 개정전시과. 그거 맨날 외울 거 아니야. 무슨 단어 뜻도 잘 모르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맞아 틀렸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원사료 문제가 너무 무너지잖아. 왜냐면 내가 외웠던 그 단어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지 않다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개념이 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잘 봐요. 이거밖에 없다니까. 토지제도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토지의 3대 권리야. 첫 번째 뭐라고요? 소유권. 두 번째 뭐라고요? 수조권. 세 번째 뭐라고요? 경작권이야. 경작권은 나중에 근현대사 때문에 요 뒷부분만 보면 돼. 그러니까 얘는 별게 없고, 향후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전식과 과전법 계속 나올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얘기는 뭐밖에 없냐면 소유권과 수조권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 토지제도에 대한 모든 문제는 소유권 아니면 수조권이겠지. 왜요? 얘는 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기 쉽지 않죠. 왜냐면 이 경작권은 주로 누가 갖고 있냐면 농민이나 주로 외고노비가 갖고 있거든. 그런데 이 경작권이라는 거는 직접적인 자신의 노동력이 투여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혼자 나의 노동력으로 10만 평, 100만 평, 1000만 평을 농사 지을 수는 없지 않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소유권은 끝없이 확대시킬 수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게 전식과 검은세족의 행포에 가서 되게 할 건데, 소유권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20대 80사회 20이 80을 갖고 있잖아. 무슨 말이야? 그러시는 거 아니죠? 대한민국의 20%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재화의 80% 갖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안 그래. 그죠? 그 정도는 다 알아. 다 용서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대한민국은 4%가 80% 갖고 있으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소유권은 끝없이 확대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 집 땅이요.
남양주시 전체, 동두천시 전체, 의정부시 전체, 이게 우리 집 땅이야.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저 집 땅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선체로 내 땅의 끝을 못 볼 수 있잖아. 소유권은 끝없이 확대할 수 있잖아. 전라도 전체가 내 땅일 수도 있잖아. 맞지? 수조권도 마찬가지야. 제가 조세 수치를 하는데, 조세 수치하는 땅이 뭐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엄청나게 이걸 넓힐 수 있죠. 맞잖아. 노동력처럼 제한받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잘 봐요. 다음부터 우리가 하게 될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서 할 얘기는 전시가든 과정법이든 전부 문제는 잘 봐봐. 얘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이거밖에 없어. 무조건 토지제도의 문제는 소유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수조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맞지? 그러면 똑같은 얘기야. 또 와볼까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야. 여러분, 전주정객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겠어? 전주겠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전주정객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전주의 횡포야. 전주의 횡포. 그러면 전주라는 건 뭐냐면 수조권자 아니야. 수조권을 가진 자들이 남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지주전후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누구겠어? 아이, 누구긴 지주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가, 그럼 우리 이제 다음번에 뭘 배울 거냐면 이 지주들의 여러 가지 횡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은 뭐냐면 전주들의 횡포의 가장 기본은 수조권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는 건데, 이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전주들의 횡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가 과다수치야. 얼마를 걷어? 10분의 1.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정부의 고관인데 예를 들어 이 땅을 수조권주로 인정받은 거야. 그럼 제가 이 땅에 대해서 생산할 때쯤 돼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걷어가면 내 월급이죠? 맞지? 그러면 이 농민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저한테 연락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날이 뭐 다음 주에 우리 추수하는데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해봐. 이때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퇴장이야. 됐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해봐.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됐어 바빠 죽겠어. 니들끼리 해. 끝이야. 이해돼요? 그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추수 다 했지.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이 땅이 올해 생산량이 4천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이분들이 저한테 올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야? 400이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또 연락을 하는 거야. 올해 했더니 총 생산량이 4천이에요. 제가 400을 입금시킬게요. 그럼 내가 뭐라 할 것 같아? 미쳤냐? 그러는 거지. 야, 장난해? 나 안 내려갔다고 장난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야, 이제 니네 그 옆 동네, 뭐 니네 옆에 지금 저 생산 보니까 올해 막 대풍도 들고 그래서 생산량이 다 1억 5천씩, 1억 2천씩 다 나왔다는데 내가 지금 안 내려갔다고 니 장난하냐? 그래서 얼마? 4천? 야, 내가 호구로 보여? 야, 다음 주까지 3천만 원 입금시켜. 이해돼요? 1,000만 원 입금시켜. 이러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생산량이 4천이라며. 그런데 1,000만 원 입금시키라고 하면 어떡해? 2천만 원 입금시키라면 어떡해? 중요한 건 잘 봐요. 금액은 내가 정하는 거야. 보세요. 제가 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이야. 이 사람은 뭐라고요? 농민이야. 우리들이 붙었어.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 금액은 내가 정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죠? 너무 나쁜 걸로 보지 마. 여러분 제 얘기에 너무 몰입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를 그런 눈으로 봐. 자, 보세요.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전주의 횡포야. 과다수치. 금액 내가 정한다니까. 그 다음에 지주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에 대한 겸병이야. 그러니까 소유권 확대. 그래서 소유권 확대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토지 겸병입니다. 겸병은요, 별거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땅 있지? 그 땅을 뺏어서 내 땅에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붙이는 행위를 뭐라 그런다? 겸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땅을 계속 넓혀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농장의 확대야. 됐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전시과의 문제, 과정법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생각해봐. 결국 그 문제가 무슨 얘기냐면 전주정객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생각해보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수조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소유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차피 토지제도의 문제라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어. 되셨죠? 말은 복잡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토지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제가 똑같은 얘기 안 할게요. 밑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3대 권리, 소유권, 그 다음에 수조권, 그 다음에 경작권. 다 말씀드렸던 거야.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정객제와
지주전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고대 토지제도인 자, 관료전 노급, 그 다음에 고려 전식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